한일 두 정상이 내일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국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등에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김 대표의 격주 만남 제안을 이 대표는 필요할 때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삼성전자 등이 투자를 주도합니다. 미군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양국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로 크게 흔들리던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이달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 이번 방문 자체가 한일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황선영 기자를 하루 먼저 도쿄에 보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현지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일본 총리 관저 근처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낮은 사각형 건물이 총리 관저입니다. 총 5층짜리 건물인데요. 총리의 집무실은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이곳 도쿄에 도착합니다. 우선 재외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며 이번 방문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정권 교체 시 향후 변수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공동선언문과 같은 결과물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상회담이 이제 꼭 하루가 남았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은 총 9면을 할애해서 특집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와 성과,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여름 답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로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미일 전략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질적인 화답을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해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 원을 더 출연하면서 100억 원을 채웠습니다. 이 출연금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탠다면 금상첨화 해법이 될 겁니다. 외교부는 정부안 발표에 의해 유족 측을 설득해 왔는데 성과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납부한 돈은 40억 원. 앞서 2016년과 2017년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해 2012년 약정했던 100억 원을 채웠습니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경제협력 자금으로 설립된 대표적 수혜 기업입니다. KTNG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다른 수혜 기업들도 기금 출연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단 측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피해자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배상 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자 3명은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족 절반 정도가 제3자 변제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몇 년 후에 승결이 난 거니까요. 널 큰소리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정말 모자라지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준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일을 치르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일부 진보단체들은 유족 측에 돈을 받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배상 문제가 마무리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재단에 직접 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부 배상안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더 큽니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려있는 야당도 연일 이 문제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방위를 하루 앞둔 오늘은 의원 50여 명이 용산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조선 총독이냐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당은 당리 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자 죽창과 재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굴욕 외교 중단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굴욕적인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패국이 나서서 강도 쓸개도 다 내주며 손을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일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를 유예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철회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당 청년위원회는 윤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며 일제 총독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시청 앞에서 장외 집회도 열 계획인데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향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민주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반일 선동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하자고 뜻을 모았고 분위기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다고 합니다. 이 한 번으로 협치의 문이 다 열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첫 삽은 잘 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제의했는데 이 대표는 필요하면 만나자는 답으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가 환한 표정으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날선 비판을 주고받은 관계였지만 오늘은 상견례 자리인 만큼 민생과 협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KICD법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좀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좀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자는 말.
이후 17분간 비공개 대화가 오갔는데 강제동원 해법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처럼 민감한 주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격주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필요할 때 만나자면서 거절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러면 내일 당 차원의 종북 간첩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의 간첩단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고 이런 활동들이 건전한 노동운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임 대표가 내놓은 첫 작품이니만큼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종북노조 하루 일과표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이들을 조롱한 겁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정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 시위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간첩단 활동의 심각성에 대한 지도부내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르면 내일 당 차원의 종북 간첩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과 과학기술 관련 특위를 1호 특위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종북 간첩단 특위를 함께 구성할지 출범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도부 만찬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안보 위협을 우려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당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검찰이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경남 창원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간첩단 조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은 이들에게 군사 기밀 확보보다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전을 지시했고 선거 때는 보수 진영에 불리한 댓글팀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창원을 거점으로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의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북측 인사 만나신 거 인정하십니까?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조직원들은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6년 동안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6월 적폐청산만을 외치기보다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처럼 피부로 느껴지는 정치투쟁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같은 해 4월에는 댓글팀을 동원해 보수정권 부활은 제2의 노무현 참국을 불러온다 등의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가자 수를 늘려 조선일보 패간 여론전을 펼치고 민주노총 집회와 촛불 집회를 이용해 반미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하달했습니다. 검찰은 간첩단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지령을 받았고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공작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유튜브, SNS와 같은 온라인 침투 지시를 받았다며 대남 공작 방식도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 1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우리 미래 먹을거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벨트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고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활을 건 건 미래 먹거리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만 4천만 제곱미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과 이천을 연결하는데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제조 공장과 소부장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최대 1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단지가 위치한 충청권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은 우주 발사체와 미래 자동차를, 경남 지역에선 방위 원자력 분야 발전 거점을 육성합니다. 그린벨트, 농지 등 입지 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총망라하도록. 각 지자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핵심 산업의 수도권 지역 유치를 두고 국가 균형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약고로 꼽히는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미국의 정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나라가 서로를 맹비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무인기 한 대 추락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크림반도 남서쪽 120km 지점 흑해 상공에서 운항 중이던 미 정찰 무인기가 추락한 건 현지 시간 14일. 미국은 국제공역에서 임무 수행 중 러시아 전투기와의 충돌로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가 운항을 일부러 방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everal times before the collision, the Su-27s dumped fuel on and flew in front of the MQ-9 in a reckless and unprofessional manner.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임시로 설정한 공역 경계를 미국 무인기가 먼저 침범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스스로 조종력을 잃고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We don't want any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We are in favor of pragmatic relations.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지만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건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한 무인기 전투기 충돌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미국 무인기 MQ-9 리퍼는 표적 정밀 타격이 가능해 하늘의 암살자란 별명을 가진 세계 최강의 공격용 드론입니다. 그런 만큼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근 상공에서의 무인기 작전에 반발해 러시아 전투기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의 무인기 MQ-9은 지난 3일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되며 한반도에 처음 전개됐습니다. 정보 수집과 정찰뿐 아니라 무기를 장착하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지난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에도 동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MQ-9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인접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에 반발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 2대가 접근해 MQ-9 무인기 카메라 렌즈에 수차례 연료를 뿌려 비행을 방해했고 뒤이어 의도적으로 MQ-9 프로펠러에 부딪혀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미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미국 주장이 맞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정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무인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격추를 시켜도 국제사회에서 비난은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수-57은 러시아 공군의 4세대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장거리 작전 능력과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수감된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390억 원을 숨기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대장동식 개발 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 씨의 공소장에도 담았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390억 원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쯤 대장동 의혹이 터진 직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김 총장과 같은 로펌 소속 A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했습니다. 수사나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된 김 씨는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범죄 수익을 수표로 바꾸는 등 은닉을 지시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녹음할 수 없다는 걸 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A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김 씨와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보고했고 이를 들은 김 씨는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수감 상태에서 수원 오목천동에 대장동식 개발을 추진한 정황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전 대표 이모 씨가 벼랑 끝에 몰리면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김 씨를 압박해 23억 원을 받아챙긴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재산 처분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병원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건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처럼 코로나 발생 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수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선 의무가 아니지만 열차 안에선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아예 끼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에 이렇게 그냥 바로 있다가 들어가면 이제 그냥 쓸 수 있도록 매우 불편하죠. 다음 주 월요일 20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와 철도, 배와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해당됩니다. 2년 5개월 만에 맨 얼굴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마트나 터미널 내 개방형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부는 출퇴근 등 이용객들이 몰려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나는 계속 쓰고 다니는 불편한 건 별로 좀 개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3년 2개월 전 끊겼던 한중 여객선 운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인천과 칭다오, 단둥을 연결하는 배편을 시작으로 15개 항로가 순차적으로 정상화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 5월 달력에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추가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건데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입니다. 지난해까지 석탄일은 대체 공휴일에서 빠져 있었지만 올해는 법 개정으로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그 결과 사흘 연휴가 생겨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올해는 월요일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4년 뒤인 2027년에는 토요일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를 보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는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나온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휴일은 총 117일이 됩니다. 다만 1월 1일 양력설과 6월 6일 현충일은 개정된 법안에서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SNS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범죄 행각을 털어놓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이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그동안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다면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전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범죄 의혹도 차례로 제기했습니다. 우선 아버지 전재홍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가 출처를 모르는 검은 돈을 쓰면서 미국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놨다며 할머니인 이손자 여사가 스윙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비자금 금고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작은 아버지인 전재만 씨의 사업 자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인 정재용 씨는 비자금 문제는 사법당국이 이미 수사해서 끝난 사안이라며 어머니 영상은 10여 년 전 일이고 지금은 암투병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들이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내가 형사처벌로 비자가 발소돼 미국에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아비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유서에는 관리소장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서 경찰이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이 만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비원이 억울하게 숨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A씨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간관리자인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 이 초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반장에서 다친 데서 일주일간 근무하고 A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유서에는 관리소장이 자신을 강제로 반장 해제시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 경비원은 10년여간 경비 반장으로 일한 A씨가 소장의 인사조치 뒤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경비원은 안겠으니까 소장을 잡고 얼마나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갑질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A씨가 일반 경비원이 된 것도 본인 의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송전탑 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헬기는 산불 진화나 계도 활동에 나서는 지자체 소속 임차 헬기였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본체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강원도 영월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이 송전탑 아래로 추락하면서 기장인 65살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헬기가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500kg짜리 전선 운반 작업 중 꼬리 부분이 선로에 걸리면서 일어났습니다. 헬기는 공중에서 폭발한 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폭발음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전선 벗겨진대. 그 부분에 닿으면서 닿자마자 그냥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공중 분해가 되더라고요. 사고 헬기는 95년 생산된 AS350 기종으로 올 초부터 강원도에서 임차해 춘천 등지에서 산불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비 목적으로 항공사가 회수해 갔던 사고 헬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아침 홍천에서 산불 순차 목적으로 이륙한다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순찰 관리로 저희는 비행계획서가 접수됐고요. 홍천, 그다음에 화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순찰하겠다 이렇게. 국토부와 경찰은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업체 측이 정비를 이유로 회수해간 헬기를 별도 신고 없이 송전탑 공사에 투입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한바탕 휘둘리던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 물가 둔화가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또 금융 시스템이 폭풍우를 잘 이겨낸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주저없이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다 해도 15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Basis. That is the lowest level we've seen since September of 2021. 물가 상승세가 1년 전에 비해 또 한 달 전에 비해 모두 기대한 만큼 둔화해 그간의 금리 인상 약발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폭풍도 금융 시스템이 잘 버텨내면서 오는 22일 FO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 혹은 금리 동결을 단행할 거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That the Fed's going to pause. It would be surprising to me, despite the inflation, despite the strength of the economy, for them to actually raise interest rates.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뛰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 올라 2,380선 턱 밑까지 갔고 원달러 환율도 7.4원 내린 1,30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둔화된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연준 목표치의 3배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They believe that the medicine has been working, but the issue is that inflation is still present. It's not gone into hibernation. 먹구름은 잠시 거쳤지만 시장 회복력과 물가 추이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 반만에 초고속 파산한 배경에는 이 휴대전화에 깔린 은행 앱 터치 한 번으로 예금이 인출되는 디지털 금융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뱅크런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유사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준혁 기자입니다.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기 위해 스마트폰을 두드립니다. 하루에 빠져나간 돈만 55조 원. 미국 16위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36시간 만에 문을 닫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다 스마트폰을 인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유동성도 없어졌었다. 이른바 스마트폰 뱅크런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하루 평균 자금이체 규모는 75조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 자산은 400조 원대고 인터넷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30조 원 수준입니다. 국내 금융사는 유가증권 자산 비중이 낮고 현금 흐름도 양호하다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기엔 대량 인출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하게 보내야 될 때 핸드폰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더 금리가 높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금융강국의 역설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 전액 보증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외환위기 때 예금 전액 보호 카드를 쓴 전례가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고용 한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2년 사이에 최대였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 인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 표정이 진지합니다. 역대급 고용 절벽이 예고된 만큼 학생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채용 공고를 안 내는 회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채용 인원도 굉장히 적고 공고도 예상보다 안 뜨는 곳도 있고 해서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지만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되면서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41만 명이어서 이를 빼면 10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도 2개월째 하락세입니다.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채용의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뼈아팠습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12만 5천 명 줄었는데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기저효과에 청년 인구 감소가 겹쳤고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종사자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대 초반의 학업으로의 복귀, 일상으로의 복귀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비경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연초부터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KT 차기 대표 선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먼저 KT의 지분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8.53%로 최대 주주고 그다음으로 7.79%를 가진 현대차 그리고 5.46%인 신한은행이 주요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소액 주주의 지분은 57%로 절반이 넘습니다.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연금과 현대차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자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며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민영화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민간기업 KT의 대표 선임에 왜 이런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인지 먼저 장혁수 기자가 현재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KT 차기 대표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이 전현직 KT 출신으로만 구성되자 정치권에선 비판이 일었습니다. 너무 자체 카르텔만으로 하는 것은 개혁이라든 혁신에 적절하지 않다. 이제 KT 대표 선임은 표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국민연금은 현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 주주인 현대차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주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소액 주주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57%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은 13일부터 진행 중인 전자투표에 찬성했다는 인증 릴레이를 펼치는 등 윤 후보 선임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결권 전문 기관인 글래스 루이스도 윤 후보 선임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KT 지분 42%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표대결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대표 선임권이 가결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논란은 현 구현모 대표의 연임 시도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구 대표의 연임은 좌절됐습니다. 자회사의 대표 후보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사회이사 후보 역시 마다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표 후보가 선정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또 반대하는 데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KT의 앞날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1일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둔 KT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경림 사장과 현 구현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시민단체는 구 대표와 윤 사장이 KT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구 대표 형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관련된 정치권 결탁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경림 사장은 선임 직후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들겠다며 주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선정한 윤정식 KT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내정자가 돌연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KT 부사장 출신인 윤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선배입니다. KT 사회이사의 이탈도 이어졌습니다. 임승태 사회이사 후보자가 사퇴한 겁니다. 임 후보자는 대선 때 윤 대통령 캠프에서 상임 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습니다. KT를 끌고 가야 할 윤경림 사장 입장에선 사회이사와 자회사 대표 인선 차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서 CEO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기 CEO를 선임하는 올해 KT 주총은 안개 속에 있는 KT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서리건 정책을 내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어제는 백지화냐 아니냐 혼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이었던 어제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콕 집어서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이 법안 수정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상 69시간이라는 주 최대 근무 시간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젊은 층의 비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네, 사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이 선택 근로제를 도입하면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이 할 말은 다 하는 MZ세대 특징에 잘 맞는 제도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 다들 좋아하고요. 하지만 막상 정책을 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주중에 69시간이라고 주말에 병원에 다니게 될 거라는 이런 가상 근무표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정부도 각종 커뮤니티나 SNS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오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홍보만 잘했으면 젊은 세대들이 박수를 쳤을 텐데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주장 같은데 이것도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하고 성급하게 발표했던 탓이 큽니다. 이 정부 개편안이 필요에 따라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더 길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MZ세대 노동자들은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 판에 장기간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며 이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차 소진율은 60%도 채 안 되는데요. 이 업무가 많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못 썼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검토 지시의 배경이 됐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에도 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졌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부정평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도 있었지만 2030 세대 여론이 나빠진 건 고용노동부 정책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 고침 노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직은 뭔가를 조율한다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새로 고침 노조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데 차도 자꾸 고장나는 격이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온화한 날씨로 잘 알려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기습 폭설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반복돼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논밭은 완전히 사라졌고 무너진 제방 사이로 흙탕물이 넘쳐오릅니다. 주말에 닥친 폭우로 이미 강이 범람한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벌써 11번째입니다. Oh my God! 35만 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 우려로 주민 2만 7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Homes and vehicles are locked out. People are gone and scattered to wherever they could find a safe place. The drinking water is unsafe. 학교와 도로 곳곳도 폐쇄됐습니다. 70년 넘은 파하루강 제방을 당국이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They could have fixed the levee way back, and they didn't. 캘리포니아에 지난 겨울부터 이른바 대기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강처럼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이동하며 폭우나 폭설을 퍼붓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수증기가 따뜻해지면 대기천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flooding has been very widespread with many communities being impacted. 폭우는 다음 주에도 예보돼 있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이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과학자였죠. 이 예술이 상상력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도 기반으로 함을 상기시키는데요.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탄생한 작품을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빛이 들어오자 꽃이 피어나듯 만개하는 조명. 음악에 맞춰 오르내리며 무용수처럼 춤을 춥니다. 꽃의 수면 운동을 구현한 네덜란드 듀오 작가 드리프트의 작품입니다. I think we're more inventors than anything, developing our own technology. I think that's also what differentiates us from a lot of artists in the tech art field. 실제 꽃잎과 유사한 실크 소재에 100번 이상의 레이저 커팅과 손 바느질로 완성한 조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움직임을 계산해 밀리미터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새의 날개짓이나 파도의 물결이 연상되는 움직임. 중심축 사이 유리봉 20쌍이 일정한 속도로 노를 젓듯 움직이며 하나의 완전체를 이룹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가장 밀접하게 속도 조절을 해서 이걸 보고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조명의 군집. 직접 단 15,000여 개의 민들레를 건조시켜 만든 건데 민들레 씨를 하나씩 LED 전구에 붙여 완성시킨 인공 자연물입니다. 젊은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공학적 설계가 가미된 조각 작품들이 다수 설치되다 보니 그쪽 계통, 전공 계통의 관람객들이 많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소중함을 상기시켜줍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다음 주 A매치 데뷔전을 앞둔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축구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조국 독일을 비판하면서 정신력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을 선호한다며 화끈한 축구를 예고했던 클린스만 감독. And that means I'd rather win a game 4-3 than 1-0. 오늘은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만나 자신의 축구 철학을 밝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피파 기술연구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느꼈던 건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전술이나 기술보다는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o teams that didn't have the mindset psychologically went home early. Teams like Germany, teams like Spain. 선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소속팀이든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d my job is to go everywhere the players are and to help them wherever they are. If it's Sonny in Tottenham, if it's Min-jae in Napoli, if it's Hangin in Mallorca. 한국 축구와 스킨십을 넓히며 적응에 박차를 가한 클린스만 감독은 3월 24일 콜롬비아, 3월 28일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국 대표팀 감독 데뷔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두 날개를 우아하게 펼친 승리의 여신이 뱃머리에 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3대 소장품에 꼽히는 걸작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기원전 3세기 에게의 사모트라케 섬, 전함 모양을 한 승전 기념물의 선수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두 팔이 사라졌기에 오히려 역동적 날개와 관능적 옷자락의 아름다움이 극적으로 빛납니다. 여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붙인 신발 회사 로고가 옆에서 본 이 니케의 날개를 본뜬 것이죠. 그렇듯 뱃머리를 꾸미는 조각상을 피겨헤드라고 합니다. 맨 앞에서 항해를 이끄는 형상이지만 장식품일 뿐이어서 실권은 없고 허울 뿐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이 3당 대표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두 야당 대표와 달리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그제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90도 가깝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면 말입니다. 상견 만찬에서 대통령은 간첩 혐의 사건들이 충격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대표는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선 당시 김 대표의 슬로건은 연포탕이었습니다. 연대와 포용, 탕평으로 신망받고 유능한 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해 화합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막상 차린상을 보니 맑고 개운한 낙지 연포탕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 임명 당직까지 친윤 일색으로 가득 채운 용산탕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다 한 최고위원은 고춧가루까지 뿌렸습니다. 전광훈 목사 예배에 나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며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대화는 듣기조차 거북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말을 주워 담느라 바쁩니다. 친윤계가 독식, 독주하면서 말리고 견제할 사람이 없어진 탓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10번째 사람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9사람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 이 10번째 사람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식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4차 중동전쟁 때 아랍군의 국경 접근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오판했다가 패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뒤 만들어진 룰이라고 합니다. 지휘부가 일사불란하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만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결국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3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걱정됩니다. 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확실히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인 곳도 있겠는데요. 춘천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전 영하 1도, 서울은 0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청주 12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6도, 전주는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연일 불조심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불이 번지기 쉬운 조건인데요.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